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0,00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필라이트도 사람이죠.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점점 자신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괴로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계속 잘 돼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 필라이트는 사람이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고심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내용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된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62년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세계 일주 여행을 가죠. 그리고 2년 뒤에 1964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 여행을 24살 때 했고 26살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시점이 1977년이니까 뭐 11년이 지나가 이제 37살이 됐던 해죠. 점점 40이 가까워지는 이제 그 나이 때인데, 필라이트도 어딘가 뭐 결승선이 없다 이런 로고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투쟁적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무언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자, 이제 먼저 이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또 문제가 터지는데요. 1977년 때 그 전환사채를 필라이트가 도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중에 자금줄이 너무 막혀가지고 전환사채를 30명 정도에게 반행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1977년에 이 30명의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이 당장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다 바꿔달라 이게 갑자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제 고심에 빠졌어요. 이걸 다 현금화해서 갑자기 한 번에 다 바꿔주려면 이제 나이키를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식회사로 공모를 하면 이제 지명도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금액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전환사채 값을 다 현금으로 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주식회사를 하기가 싫은 거죠, 필라이트가. 왜 그러냐면, 필라이트가 싫었던 이유, 그리고 필라이트 주변의 임원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되는 걸. 왜 그러냐면 나이키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그리고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각자가 책임지면서 열심히 개발하면서 무언가 사업을 운영하는 이 분위기를 잃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되면 간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기업 문화가 훼손되는 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스로 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30명의 이 고객들을 간신히 설득해서 무마를 일단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라이트뿐 아니라 주변의 임원들도 이 자유분방한 사업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싫다 해가지고 주식회사는 최대한 되기 싫다라고 이제 회의를 이제 거친 거예요. 필라이트는 사실 평생토록 주식회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척 로빈슨이라고 해서 그 미국 정계에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이제 방향성과 영향을 끼친 헨리 키신저 밑에서 정부에서 일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대요. 척 로빈슨. 이 사람이 정계에 은퇴하자마자 지인을 통해서 만나서 상담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식회사로 안 할 수가 없겠냐고 이제 이런 대화를 오고 간 거죠. 근데 이 척 로빈슨이 이제 나이키 재무제표 그 자료를 쓱 보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뭐 사업을 이따위로 해 이러더니 이거 뭐 사실상 일본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시에 물론 사업은 잘 됐지만 대출금의 90%를 일본 종합상사에서 다 이제 끌어다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척 로빈슨조차도 단언하듯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쩔 수가 없네. 적절한 시점에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사업이 힘들 것세. 딱 이렇게 단언을 하듯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기에 이제 좀 필라이트가 마음 아파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진짜 큰 아주 어려움이 드디어 닥칩니다. 심지어는 전에 그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랑 법정 공방을 막 거쳤죠. 법정 공방을 거쳤던 때보다 더 힘든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어느 날 필라이트가 이제 한 바퀴 밖에를 이제 달리기 운동을 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그 정부 이제 국세청에서 보낸 이제 그 고지서 쪽지가 왔더랍니다. 근데 이 고지서 쪽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세금 폭탄인데 2,500만 달러를 갑자기 내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자, 이 1977년 말에
갑자기 또 나이키가 한 번 더 붐이 일어나는 빅히트를 쳐서 드디어 연매출이 8천만 달러가 됐어요. 엄청난 규모인데 거기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2,500만 달러를 갑자기 세금으로 내라고 미국의 국세청에서 쪽지를 보낸 겁니다. 처음에 필라이트가 이걸 받고 이거 얘네가 뭔가 계산 잘못하고 착오해서 이런 것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면서 그 전문 변호사 스트라세에게 이것 좀 확인해 보게라고 일을 맡겼는데 처음에는 스트라세도 이거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알아보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면서 어쩌면 우리 이거 진짜로 다 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심장이 또 쿵쾅쿵쾅 뛰면서 충격을 받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아니 도대체 원인이 뭔데? 라고 했더니 이겁니다. 나이키가 잘 나가게 됐죠. 주변의 경쟁 회사들이 과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을 점점 나이키가 농구 산업을 필두로 해서 점점 뻗어나가고 있으니 세계적인 해외 기업에서 이 시장을 놓치겠냐고요.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뭐 뉴발란스, 그리고 컨버전스, 기타 등등 이 회사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 나이키 저 회사는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수입이다. 관세 매겨라. 불공평하다. 이런 불공평한 무역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나이키에게도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로비를 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한 겁니다. 25,000달러. 필라이트가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이때 25,000달러를 절대 갚을 그럴 여유 자금은 없었다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필 그 싸움의 상대가 미국 정부라는 게 너무 무서웠다랍니다. 차라리 전에 일본 회사랑 싸우는 거는 스트레스가 좀 덜했대요. 근데 지금 상대는 미국 정부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집에 밤에 가면 맨날 전화를 막 했대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막 전화를 했대요.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뾰족히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필라이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화기를 딱 놓으면 이 수화기가 반듯하게 놓여있는 이 모습이 보기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화기를 막 때렸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3번이나 박살이 났대요. 너무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전화기 수리공이, 그러니까 옛날식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거 이걸 막 3번이나 부셨다는 겁니다. 막 때려가지고. 그래서 전화기 수리공이 와가지고 막 노려보면서 당신 이렇게 안 좋은 버릇 지니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이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이때까지의 사업까지 과정에서 매일 밤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인생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특히 이번 일만큼은 아버지조차도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뭐하러 답을 잘 못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요.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아이들, 필라이트의 2 아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는데 또 아이들이 좀 이제 필라이트가 보기에 좀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필라이트가 아이들에게까지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없었는데 일단 첫째 아들 매튜가 굉장히 반항할 기질이 있는데 얘는 필라이트가 스포츠 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2 아들을 다 운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매튜라는 아이가 운동을 할 때마다 자꾸 그 시합의 룰을 깨버리고 상대방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필라이트가 되게 실망을 했고 얘는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 매튜 첫째 아이가 운동을 싫어하게 되니까 또 영향을 받아서 둘째 아들도 도중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스포츠 용품에 사업하는 아버지의 2 아들은 정작 운동을 싫어하다니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어쨌든 아내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의외로 그래도 나이키가 많이 알려진 이제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좀 안심을 시키면서 의외로 좀 태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까지 필라이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또 위로를 해줍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고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나이키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황당한 일인데 NBA 농구 시합 때 이제 리바운드 이렇게 슛을 실패하면 공이 퉁 튀어나올 때 리바운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2 흑인 선수가 쾅 부딪혀서 한 선수가 팍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선수가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대 선수를 팍 이제 밀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밀침을 당한 또 선수가 또 흥분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린 거죠. 그래서 서로 주먹 난타전이 벌어졌다가 이미 선수들이 말리려고 몰려들 때는 한 선수가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대요. 이렇게 막 코뼈랑 그다음에 이제 얼굴뼈가 이제 드러날 정도로까지 이제 중상을 입고 팍 쓰러졌대요. 아예 한 선수가. 근데 쓰러진 그 운동선수의 그 모습을 담은 이제 카메라 앵글에 나이키 신발 로고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딱 그 각도로 그렇게 찍혀서 계속 장기간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필라이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저거 지금 TV 켜봐 하면서 저 영상을 봐봐. 네가 팔고 있는 저 신발에 나이키 로고가 저렇게까지 유명하게 계속 밖에 나오고 있어라고 하면서 되게 좀 우픈 현실이죠. 선수가 쓰러져서 다쳤는데 어쨌든 다치는 상황 속에서 네 신발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운 좀 내고 힘내. 뭐 이제 이 전화를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필라이트는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그 국세청과 이제 법정 공방을 이제 각오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사업은 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할 일은 처리를 해야겠죠. 또 그 와중에 집도 넓은 곳으로 옮깁니다. 기어이. 그러니까 뭐 좀 무리를 해가지고 뭐 7천만 달러에 뭐 굉장히 2만 평방 뭐 미터에 달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뜰이 있는 그런 거대한 집을 드디어 샀대요. 그래서 넓은 집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대단히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나이키가 이제 1978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사 건물까지도 옮깁니다. 법정 공방은 이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필라이트가 스트라세에게 부탁을 했고 스트라세 변호사는 이제 그 위시컬이라는 이때 당시에 또 굉장히 광적으로 이제 전문 그 변호원만 하는 사람을 하나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아예 워싱턴 DC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2만 5천 달러 규모의 세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건 따로 맡기고 자신은 또 이제 사업 본사까지도 이렇게 옮기고 본사 건물을 또 굉장히 넓은 곳으로 옮겨서 자신의 사무실도 이제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되게 우울했대요. 그래서 그 옮긴 그 본사 사무실의 창문을 딱 열었는데 뭐 이제 가을 나무와 이제 바람이 불고 굉장히 풍경은 아름답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아름다움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냥 머리로만 아름답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라이트가 회고하기를 이때 자기 자신은 너무도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돼서 스트레스로 꽉 찬 상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서도 1978년 때는 또 투자를 해서 뭘 투자했냐면 이번엔 고무회사를 투자해서 고무회사 그 신발 밑에 있는 밑창의 탄력을 더 좋게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고무 공장을 또 이제 50만 달러를 들여서 사게 되고 그래서 품질이 더 좋아지면서 마침내 1978년대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도 품질 자체도 좋다. 근데 뭐 필라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자기가 신어보고 다 달려본 결과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디다스의 품질보다 나이키가 이때 더 나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할 건 계속 투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서도 필라이트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승선은 없고 경기는 계속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나이키의 품질도 이미 더 좋아질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품질 중심의 경영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혁신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모토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필라이트가 이런 상태를 잘 견딜 수 있을지, 뭐 이후 내용, 이제 책 내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책이 1980년대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법정 공방 및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 이제 한계치에 오는 것, 나이가 40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누적 피로 때문에 허걱대고 있는 이 필라이트는 과연 이제 어떻게 극복해서 나아가게 될까? 뭐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